한국은 완전 사기꾼이다. 누리호는 러시아 우주기술을 모두 훔친 거다. 러시아 국방부가 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한국을 기술 도둑으로 몰아갔죠. 국제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한국은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의 한가운데 있던 러시아 교수 한 명이 있었어요. 그는 2013년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국제 무대에서 입을 열자 러시아 정부는 패닉에 빠졌고 전 세계 언론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을 무너뜨리려던 공격이 오히려 러시아를 무너뜨렸거든요. 그가 폭로한 2013년의 비밀이 어떻게 한국을 구했는지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알렉세이 드미트리예프입니다. 러시아 국립항공우주대학 교수이자 정부 연구자문관이에요. 새벽 1시 모스크바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나로우주센터의 실시간 중계 영상이 떠 있었어요. 누리호 4차 발사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연구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안드레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박사과정 3년차 학생이었습니다. 추진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반대편에는 올가가 노트북을 열어놓고 분석 프로그램을 띄워두고 있었어요.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데이터 분석에 특히 뛰어났습니다. 교수님, 곧 발사됩니다.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화면을 확대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발사대 전체가 보여야 해. 안드레이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커지면서 누리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75m 높이의 하얀 로켓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음성이 연구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 넘게 로켓 발사를 봐왔지만 여전히 긴장되더군요. 올가가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걸 기록해야 했거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점화. 순간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대한 불꽃이 엔진 노즐에서 터져 나왔어요. 백색 연기가 발사대를 순식간에 뒤덮었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리호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첫 10초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엔진 점화 직후의 안정성이 발사체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만약 초기 연소가 불안정하면 진동이 생깁니다. 심하면 구조 파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화면을 더 확대해. 제가 안드레이에게 말했습니다. 엔진 노즐 부분만 집중해서 봐. 그가 재빨리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한번 확대됐어요. 이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아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색깔, 형태, 흐름, 모든 게 선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아챘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요. 평소 보던 발사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교수님, 올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연소 패턴 보세요. 저도 봤습니다. 아니, 보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엔진에서 나오는 화염이 놀라울 정도로 균일했어요.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정밀하게 조율된 악기처럼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초기 연소 단계에서 이런 안정성을 보이려면 엔진 설계가 완벽해야 했거든요. 연료 분사, 산화제 혼합, 연소실 압력 제어, 모든 게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안드레이, 비교 영상 띄워봐.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안까라 발사 때 거 말입니까? 그래, 빨리. 안드레이가 급히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러시아 안까라 로켓 발사 영상이 나타났어요. 지난해 발사했던 거였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최신 로켓이었습니다. 두 영상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차이가 너무 명확했어요. 안까라의 초기 연소에는 미세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 아니었고 문제될 건 없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죠. 약간의 흔들림이 보였고 화염 패턴도 100% 균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리호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선이었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염의 색깔도 완벽하게 일정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올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연소 안정도를 보이다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로도 받았고 학회에서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발전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추월이었습니다. 화면 속 누리호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고도가 점점 높아졌어요. 10km, 20km,
30km.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일단 분리 준비. 한국관제센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로켓 동체를 촬영한 카메라 영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분리. 순간 로켓 하단부가 분리됐습니다. 깨끗했어요. 파편 하나 없이 매끄럽게 떨어져 나갔죠. 2단 엔진 점화. 다시 불꽃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했어요. 점화 지연도 없었고 화염도 즉시 안정화됐습니다. 안드레이가 노트북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프로그램 창이 여러 개 떠올랐고 그래프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추력 효율 데이터입니다. 뭐라고 나와?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최소 5%는 높습니다. 안드레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모니터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안드레이 말이 맞았습니다. 비추력 효율이 우리 안가라보다 확실히 높았어요. 5%가 무슨 의미인지 아나?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올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연료로 더 많은 추력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엔진 효율이 우리보다 낫다는 거야. 단순히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더 앞선 거지.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화면 속에서 누리호는 계속 비행했습니다. 페어링 분리도 완벽했고 궤도 진입도 정확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발사 후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국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껴안았습니다. 위성 궤도 진입 성공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떴습니다. 성공입니다. 올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동료 국가의 성공을 축하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쟁자의 추월을 걱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고서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써야지.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쓸지는 고민이 되는군. 사실대로 쓰면 안 됩니까? 올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기술적으로 앞질렀다고 쓰면 누가 좋아하겠나. 국방부에서 환영할 것 같아 학생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 정부가 이런 보고서를 반기지 않을 거라는 걸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그때였습니다. 연구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노크도 없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돌아봤습니다. 드미트리예프 교수님이십니까? 앞서 들어온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누구시죠?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즉시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말입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긴급 회의입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안드레이와 올가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올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죠. 코트를 집어들고 연구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니터에는 여전히 누리호 발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국관제센터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죠. 복도로 나섰습니다. 국방부 요원들이 제 양옆에서 걸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타십시오.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대학 건물이 멀어져 갔습니다. 연구실 불빛이 작은 점처럼 보이다가 결국 사라졌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입니다. 요원이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새벽이라 차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갔죠.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성공이 러시아의 진짜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거대한 회색 건물이 어둠 속에서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요원들을 따라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좁았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끝에 있는 이중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요원 하나가 카드를 찍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상황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3개 걸려 있었어요. 가운데 화면에는 누리호 비행 궤적이 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지구 궤도를 따라 그려져 있었죠. 테이블 주변으로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별이 달린 장성들도 보였죠. 드미트리예프 교수, 앉으시오. 상석에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60대로 보였어요.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중장이었습니다. 이름은 파벨 소콜로프. 우주군 작전사령관이었죠.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중간쯤이었어요. 양옆으로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콜로프 중장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누리호 발사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한국이 성공했습니다. 소콜로프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실패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면 속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소콜로프가 레이저 포인터를 켰습니다. 빨간 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완전한 독자 발사국이 됐다는 거죠. 우리 기술 없이도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이 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소콜로프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보리스 장군, 시장을 생각해 보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발사 서비스를 팔아왔습니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연간 수십억 달러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발사 비용이 우리보다 싸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기술 신뢰도도 높고요. 맞습니다. 소콜로프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여러 나라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사우디, 다 우리 고객이었던 나라들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장군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누군가 작게 욕설을 뱉었습니다. 소콜로프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세계 상업 발사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콜로프가 막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미국이 40%, 중국이 20%, 나머지가 5%. 하지만 한국이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 우리 점유율은 반토막 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왜 저를 급히 부른 건지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기술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응 방안이 필요했던 거죠. 드미트리예프 교수, 소콜로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습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선 인재 투자가 컸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한 엔지니어들이 대거 귀국했어요. 그들이 핵심 인력이 됐죠.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소콜로프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일반론 말고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쳤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13년 나로호 사업 말입니다. 소콜로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엔진 모형을 제공했죠. 계약에 따르면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때 실물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려 주먹을 쥐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정확히는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 소콜로프가 재촉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건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모형만 제공된 걸로 돼 있습니다. 공식 기록 말고 사실을 묻는 겁니다. 소콜로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교수님도 아시잖습니까? 당시 프로젝트 책임자셨으니까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을 쳐다봤어요. 누리호 사진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요. 소콜로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분명히 하죠. 한국이 불법으로 우리 기술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보리스 장군이 물었습니다. 명분 때문입니다. 다른 장군이 답했습니다. 한국을 기술 도둑으로 만들어야
국제시장에서 그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객들이 한국을 꺼리게 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응 전략이라는 겁니까? 거짓으로 동맹국을 음해하겠다는 건가요? 드미트리예프 교수, 소콜로프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2013년 기록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입니다. 소콜로프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서류든 증언이든 뭐든 좋습니다. 찾아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소콜로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실수로 실물 엔진을 보냈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제 커리어의 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옥행이었죠.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장군들이 여러 방안을 논의했어요. 국제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방법, 우주기구에 공식 항의하는 방법, 동맹국들을 설득하는 방법, 모든 게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제가 2013년에 저질렀던 실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실수였어요.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서 모형 제작비가 없었습니다. 상부에서 실물을 보내고 나중에 회수하라고 했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계약서를 근거로 회수를 거부했어요. 그 엔진은 결국 한국 연구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이 누리호에 반영된 거였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교수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소콜로프였어요.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2013년 일.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소콜로프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교수님,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장을 빼앗아가게 둘 순 없어요.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해야 하는 건지,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하는지. 창밖으로 모스크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콜로프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필요한 자료를 찾아달라는 그 말이요. 오전 10시쯤 커피를 끓여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지만 정신이 조금 들더군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파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나루호 프로젝트 자료였어요. 두꺼운 바인더 3권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계약서가 맨 앞에 있었어요. 러시아와 한국 간의 기술 협력 계약서였죠.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3조 기술 이전 범위. 러시아는 한국에 일단 로켓 엔진 모형을 제공한다. 실물 엔진이 아닌 교육용 모형에 한정한다. 모형은 프로젝트 종료 후 러시아로 반환되어야 한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형을 제공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실물을 보냈죠. 왜 그랬을까요? 기억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2013년 그날로 돌아갔어요. 2013년 10월이었습니다. 나로호 마지막 발사가 끝난 직후였죠. 제 사무실로 상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시 항공우주청 부국장이었던 이고르 페트로프였습니다. 알렉세이, 한국에 보낼 모형 준비됐나?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제작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얼마나? 200만 루블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예산이 없어. 하지만 계약서에 모형을 보내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고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물을 보내.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고에 있는 실물 엔진 하나 골라서 보내. 그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회수하면 돼. 하지만 그건 계약 위반입니다. 제가 항의했습니다. 알렉세이, 이고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알지? 크림 사태 이후로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는지 아나? 200만 루블을 모형 만드는데 쓸 여유가 없어. 하지만
한국은 모를 거야. 이고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실물이든 모형이든 그들이 구별할 수 있겠어? 그냥 보내고 프로젝트 끝나면 회수하라고 해. 간단한 일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정부 고위 관리자가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알렉세이, 명령이야. 이고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물 엔진을 준비해. 다음 주까지 한국으로 보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창고에 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저기 로켓 부품들이 쌓여 있었죠. 관리인을 불러 일단 엔진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구석에 있던 엔진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시험 발사용으로 제작됐다가 사용 안 한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상태는 양호해요. 그럼 이걸로 하죠. 포장 준비해 주십시오. 엔진은 일주일 후 한국으로 발송됐습니다. 화물 서류에는 교육용 모형이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작동 가능한 실물 엔진이었습니다. 연소실, 노즐, 터보펌프, 모든 게 실제 부품이었죠.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회수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요. 한국도 계약서를 지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엔진을 돌려줄 거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2014년 초 프로젝트가 종료됐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엔진 반환을 요청했어요. 공문을 보냈고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이상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담당자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제공된 것은 모형입니다. 모형은 소모성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연구 목적으로 분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국이 알아챈 거였어요. 받은 게 모형이 아니라 실물이라는 걸요. 그리고 계약서 문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반환을 거부한 겁니다. 급히 이고르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엔진 반환을 거부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이고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그냥 놔둬.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 우리가 계약 위반한 게 드러나. 그가 말했습니다. 실물을 보냈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나. 그냥 덮어. 하지만 한국이 그 기술을 한국이 뭐라든 상관없어. 이고르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그들 수준으로 우리 엔진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을 거야. 10년은 걸릴 거라고. 그냥 잊어버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침묵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실물 엔진이 한국에 갔다는 것도, 이고르의 명령으로 보냈다는 것도, 한국이 그걸 분해 조사했다는 것도요. 다 묻어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 기억들을 되새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콜로프였어요. 교수님, 자료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서두르십시오. 소콜로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이 시장을 더 잠식하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 하늘이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계속 침묵하거나. 진실을 말하면 제 커리어는 끝입니다. 상부 명령을 따랐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순 없었어요. 계약 위반을 묵인한 건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한국을 기술 도둑으로 몰아갈 겁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어낼 거예요. 한국의 명예가 실추되고 시장에서 배제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결국 제게 있는 거였습니다. 2013년 그날 제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상부 명령을 거부했다면, 아니면 최소한 기록이라도 남겼다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응했고 침묵했죠.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책상 위 바인더를 다시 펼쳤습니다. 2013년 화물 발송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 내용물, 무게,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물 안에는 교육용 모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무게를 보니 실물 엔진과 똑같았습니다. 이 서류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소콜로프에게 주면 러시아 정부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한국에게 주면 제가 배신자가 되는 거였죠. 저녁이 됐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책상 앞에 앉아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안드레이였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오늘 수업에 안 오셔서요. 아, 미안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국방부 회의 때문이었죠?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연구실에서 데려가시는 거 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안드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한국 때문입니까? 정부가 뭔가 하려는 건가요? 모르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이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부가 뭔가 하려는 건가요? 맞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대학 수업도 빠지고 연구실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콜로프에게서는 매일 전화가 왔지만 적당히 시간을 벌었죠.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피할 순 없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CCTV를 확인하니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국방부 요원은 아니었어요.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교수님이십니까? 그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항공우주청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세르게이 노비코프 부국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고르 페트로프의 후임자였죠. 들어오시죠.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좋은 집이시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용건이 뭡니까?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세르게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교수님, 요즘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소콜로프 장군한테 들었습니다. 2013년 자료 검토가 쉽지 않으시다고요. 시간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세르게이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어요.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은행 계좌 화면이었어요. 교수님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십시오. 세르게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500만 루블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00만 루블이 찍혀 있었어요. 제 월급의 거의 2년치였습니다. 이건 무슨 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 보너스입니다. 세르게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오랜 공헌에 대한 보상이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뇌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연구 보너스는 핑계였죠. 노트북을 닫으며 세르게이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30년 넘게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세르게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2013년 엔진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이게 목적이었구나 싶었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도 아시잖습니까? 한국이 우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막으려면 명분이 필요해요. 한국이 기술을 훔쳤다는 명분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실물을 보낸 거잖아요. 세르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국제 여론이에요. 사람들이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한국을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요? 증거도 없는데요. 증거는 만들면 됩니다. 세르게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증인을 내세우면 돼요. 언론을 움직이면 세계가 믿을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공개적으로 조작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웃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님,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러시아 우주 산업이 무너지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국가 안보도 위협받죠. 한국 하나 때문에 그걸 감수할 순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논리를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세르게이가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500만 루블은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교수님을 계속 지원할 겁니다. 연구비, 승진, 명예, 뭐든 드릴 수 있어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침묵해 주십시오. 2013년 일은 없었던 겁니다. 모형을 보냈고 한국이 그걸 받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만약 침묵하지 않으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르게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을 거뒀어요. 그럴 리 없다고 믿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똑똑하신 분이니까요.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인지 아실 겁니다. 현관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세르게이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다음 주에 러시아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불법 취득했다고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든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 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500만 루블. 계좌에 찍힌 그 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건 뇌물이었어요. 입을 막기 위한 돈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거절하기 어려운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제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세르게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적당한 액수를 보낸 겁니다. 거절하기엔 너무 크고 받아들이기엔 양심이 찔리는 금액이요. 노트북을 열어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00만 루블이 입금돼 있었어요. 입금자는 러시아 항공우주청이었습니다. 저교에는 연구개발 성과금이라고 적혀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침묵의 대가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르게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에 공식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죠. 한국을 기술 도둑으로 모는 성명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겁니다. 발사 계약들이 취소될 거예요. 누리호의 성공이 무색해질 거였죠. 그리고 그 모든 게 제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제가 실수를 저질렀고 지금 제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한국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커리어는 끝납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죠. 500만 루블은 반환해야 할 거고 아마 형사처벌도 받을 겁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딸이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내는 건강이 안 좋았고요. 제가 몰락하면 그들도 함께 고통받을 겁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러시아가 움직일 테니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뒀죠. 대학 수업에는 나갔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서 로켓 추진 이론을 가르쳤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안드레이가 급히 들어왔어요. 교수님,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 제가 물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했어요. 안드레이가 노트북을 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러시아 국방부 공식 웹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헤드라인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긴급 성명, 한국의 기술 도용 의혹 제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세르게이가 다음 주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이 나타났어요.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이 2013년 나로호 프로젝트 당시 러시아 로켓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이 계약을 위반하고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했으며 이를 누리호 개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국제우주기구에 공식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단 하나의 구체적 증거도 없었어요. 그냥 주장만 늘어놓은 거였죠.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댓글 창을 내렸습니다. 이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역시 한국이 훔친 거였군. 우리 기술 없이 어떻게 성공했겠어. 도둑놈들 처벌해야 한다. 여론이 순식간에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한국이 정말 우리 기술을 훔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제 목이 달아날 것 같았고 거짓을 말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복잡한 문제야. 그날 오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이 특집 뉴스를 내보냈어요. 연구실 TV를 켰습니다.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한국의 누리호 성공 뒤에 러시아 기술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어떤 교수가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알았습니다.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 모스크바 공대 교수였죠. 제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볼 때
이렇게 빠른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쿠즈네초프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외부 기술을 취득했을 겁니다. 2013년 나로호 프로젝트가 의심스럽습니다. 올가가 제 옆에 서서 TV를 봤습니다. 쿠즈네초프 교수는 항상 저렇죠.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근거도 없이 단정을 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부 발표니까요. 저녁 뉴스에서는 더 자극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러시아 기술로 우주강국 행세라는 제목이었어요. 리포터가 나로우주센터 앞에서 리포트했습니다. 한국은 자체 기술로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러시아가 제공한 엔진 기술이 핵심이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언이요? 안드레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누가 증언했대요?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음성도 변조돼 있었어요. 저는 당시 프로젝트 팀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넘어간 엔진은 모형이 아니었어요. 실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보냈고 한국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는 저와 이고르 그리고 창고 관리인만 알고 있었는데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콜로프였어요. 교수님, 뉴스 보셨죠? 그가 물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반박하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부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밀어붙여야 합니다. 소콜로프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저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제가요? 기술 전문가로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콜로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 독자 개발 가능성, 이런 걸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명령입니다. 교수님, 소콜로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자회견이라니. 제가 나가서 한국을 비난하라는 거였습니다. 교수님, 올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TV를 켰어요. 국제뉴스 채널이었습니다. CNN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을 기술 도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모든 계약을 준수했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2013년 엔진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러시아 측 증인이 실물 엔진이 넘어갔다고 증언했는데요. 그건 확인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교육용 모형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대로 모형을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서류상으로는 그게 맞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실물이 같죠. 그리고 그 실물이 누리호 개발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건 한국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실수로 실물을 보낸 거였어요. 상부 명령으로요. 하지만 이제 러시아는 그 실수를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더러 기자회견에서 그걸 뒷받침하라는 거였죠.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회견에 나가서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진실을 폭로해야 하나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 500만 루블은 뇌물로 간주될 거고 계약 위반 책임도 물을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세계 언론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했죠. 거짓에 협조할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10년은 늙어 보였죠.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만 한 잔 마셨어요. 쓰고 뜨거웠지만 정신은 또렷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국방부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일찍 도착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국방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15분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죠. 핸들을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그때 조수석 창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소콜로프였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교수님,
일찍 오셨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준비할 게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를 따라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걸었어요. 소콜로프가 작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르게이도 보였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죠. 소콜로프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시나리오입니다. 그가 서류를 제게 건넸어요. 여기 나온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독자 기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답변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볼 때 10년 안에 독자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외부 기술 취득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도 있었습니다. 2013년 엔진 제공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답변이 적혀 있었어요. 계약대로 교육용 모형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것을 불법으로 분해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각색된 거짓말이었죠. 문제 있습니까? 소콜로프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대로 말하면 한국이 억울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억울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소콜로프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러시아의 이익입니다. 교수님도 러시아 사람 아닙니까? 세르게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부 방침이에요.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콜로프와 세르게이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세르게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교수님,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500만 루블 기억하시죠?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뇌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르게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구비라고 하겠지만 검찰이 조사하면 다르게 볼 수도 있죠. 협박입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소콜로프가 말했습니다. 현실입니다. 교수님이 우리와 협력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반대편에 서면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거짓말로 가득한 대본이었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소콜로프가 시계를 봤습니다. 브리핑룸으로 가시죠. 복도를 걸어 브리핑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벌써 많이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콜로프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기 전에 저를 돌아봤어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각본대로 하시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을 기술 도둑으로 만드는 거였죠. 교수님, 소콜로프가 재촉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봤어요. 이메일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김태성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죠. 잠깐만요. 제가 소콜로프에게 말했습니다. 급한 이메일이 와서요. 소콜로프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요. 1분만 주십시오.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드미트리에프 교수님께. 저는 김태성입니다. 2013년 나로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국 측 연구원입니다. 지금 은퇴했지만 교수님을 기억합니다. 러시아의 주장 때문에 한국은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계약들이 취소되고 있고 연구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수님만이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실수했는지, 한국이 정말 기술을 훔쳤는지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메일 끝에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클릭해서 열었어요. 2013년 나로우주센터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러시아 팀과 한국 팀이 함께 서 있었어요. 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젊어 보였죠. 그때는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사진 속 한국 연구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들이었어요. 열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러시아 기술자들에게 배웠어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침묵 때문에요. 교수님, 소콜로프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립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콜로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죠. 소콜로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꽉 차 있었어요. 러시아 언론뿐 아니라
외국 언론도 많았습니다. CNN, BBC, 로이터, 주요 통신사들이 다 와 있었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소콜로프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의 기술 도용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술 전문가로 알렉세이 드미트리예프 교수를 모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렌즈들이 저를 겨냥했어요. 이 순간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소콜로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각본대로 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각본에 있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소콜로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2013년 나루호 프로젝트 당시 저는 러시아 측 책임자였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소콜로프가 다시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실물 엔진을 한국에 보낸 것은 러시아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모형을 보내기로 돼 있었지만 예산 문제로 실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명령이었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세르게이가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소콜로프는 마이크를 끄려고 했지만 제가 그보다 빨랐습니다. 한국은 계약서를 근거로 정당하게 처리했을 뿐입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물을 보냈고 한국은 계약서대로 모형으로 간주했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합법적이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러시아 정부의 주장은 거짓입니까? 저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브리핑룸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소콜로프가 제 어깨를 잡고 단상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나가십시오. 그가 고함을 쳤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저항했습니다. 마이크를 놓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거짓 증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증인을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제 양팔을 잡았어요. 저를 단상에서 끌어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무죄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끌려 나왔어요. 경비원들이 저를 작은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콜로프와 세르게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소콜로프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습니까? 교수님이 지금 뭘 한 건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겁니다. 진실. 세르게이가 비웃었습니다. 교수님은 방금 국가를 배신한 겁니다. 국가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에 협조하길 거부한 것뿐입니다. 소콜로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제 교수님 인생은 끝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계약 위반, 기밀 누설, 뇌물수수, 모든 혐의를 다 뒤집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500만 루블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니까요. 세르게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수님, 후회하실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적어도 양심은 지켰으니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보기관 요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에 차가운 눈빛이었죠. 드미트리예프 교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연방보안국 소속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반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신 발언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어느 부분을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부 다요. 그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특히 2013년 엔진건 상부 명령이었다고 하셨는데
누구 명령입니까? 당시 항공우주청 부국장이었던 이고르 페트로프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전화 통화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창고 관리인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실물 엔진이 나간 걸 알고 있습니다. 요원이 뭔가를 적었습니다. 계속 질문이 이어졌어요. 왜 지금까지 침묵했습니까? 왜 오늘 갑자기 폭로했습니까? 한국과 어떤 관계입니까? 1시간 넘게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어요. 숨길 게 없었습니다. 이미 다 말해버렸으니까요. 신문이 끝나고 요원이 일어섰습니다. 교수님은 당분간 출국 금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어요. 제 얘기로 온통 난리였습니다. 모든 채널이 특집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러시아 교수의 폭탄 발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단상에서 말하던 장면이 계속 반복 재생됐어요. 한국은 기술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한국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한국 뉴스였어요. 한국 언론도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교수, 한국 무죄 증언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교수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만큼 러시아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드레이였어요. 교수님,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괜찮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드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제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었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대학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죠. 하지만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TV와 인터넷으로 소식을 접했어요. 제 폭로 이후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제 발언을 부인했지만 신뢰도가 추락했어요. 한국은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여러 나라들이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또 보안국 요원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모니터를 보니 낯선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교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한국 대사관 소속입니다. 그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들어오시죠.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앉았습니다. 감청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교수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우리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그가 건넸어요. 김태성 박사님이 보내신 겁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어요. 손으로 쓴 한글이었습니다. 아래 영문 번역이 붙어 있었죠. 드미트리예프 교수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증언이 없었다면 한국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이 모두 교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치르실 대가가 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박민준을 봤습니다. 한국으로 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교수님을 안전하게 빼낼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정보기관이 도울 겁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들키면 큰일 나죠. 하지만 성공하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를 떠난다는 것, 30년 넘게 살던 곳을 버린다는 것, 가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딸이 대학생인데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박민준이 답했습니다. 가족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합니까? 내일까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모레 새벽에 출발할 겁니다. 박민준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한국으로 오라는 제안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딸 나타샤가 집에 왔습니다. 대학에서 수업을 마치고 온 거였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들 얘기하던데요. 괜찮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타샤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뭔데요?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새로 시작할 수 있대. 나타샤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한국요? 어떻게요? 저는 박민준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비밀 탈출, 새로운 삶, 모든 걸요. 나타샤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옳은 일을 했어요. 전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러시아를 떠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렇다면 가는 게 맞아요. 나타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아빠를 따라갈게요. 어디든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박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답장이 곧 왔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차가 갈 겁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십시오. 여권과 중요 서류만요. 하루 종일 짐을 쌌습니다. 30년 인생을 가방 2개에 담아야 했어요. 사진 몇 장, 중요한 서류들,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에 대학 연구실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받았어요. 교수님, 어디 계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학교에 못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안드레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 곧 떠난다. 어디로요? 말할 수 없어.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못 볼 것 같구나. 교수님, 안드레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연구실 자료들은 내가 맡아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학생들 잘 지도하고 넌 훌륭한 연구자가 될 거야. 교수님, 이게 무슨... 고맙다 안드레이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2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밤이 조용했습니다. 이 도시와 작별하는 거였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살던 곳이었어요. 새벽 2시 50분에 현관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타샤도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준비됐어, 아빠?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3시에 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불을 끈 채였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준이 손짓했어요. 빨리 타십시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제가 살던 아파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제 그곳은 빈집이 될 겁니다. 국경까지 8시간 걸립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검문소를 피해서 갈 겁니다.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차는 모스크바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러시아에서의 삶은 끝났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였으니까요. 국경을 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 외교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한 여성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이 영어로 바꿔줬어요. 호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모스크바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3일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과 강, 도시와 농촌, 모든 게 낯설었죠. 연구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성 박사가 직접 나와 있었어요. 드디어 뵙게 되네요, 교수님.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제 폭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도움이 됐다는 표현으론 부족합니다.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매장당했을 겁니다. 연구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김태성이 설명했어요. 여기가 엔진 연구실입니다. 누리호의 심장이 만들어진 곳이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각종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김태성이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리 케이스 하나가 보였어요. 그 안에 엔진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김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3년 러시아에서 온 엔진입니다. 저는 유리 케이스에 다가갔습니다. 엔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연소실, 노즐, 터보펌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분해된 흔적이 보였지만 주요 부품은 보존돼 있었어요. 교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김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직접 골라서 보낸 엔진입니다. 손가락으로 유리를 짚었어요. 여기 보이는 작업 번호. 이건 제가 적은 겁니다. 실물 엔진에만 이렇게 표시합니다. 김태성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확대된 사진을 띄웠어요. 이 번호 말씀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시험 발사용으로 제작된 엔진의 고유 번호입니다. 모형엔 이런 번호가 없어요. 김태성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실물을 보냈다는 물적 증거죠. 다른 연구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어요. 교수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당시 왜 실물을 보내신 겁니까? 상부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서 모형 제작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물을 보내고 나중에 회수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이 계약서를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군요.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전혀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계약서대로 행동했어요. 잘못은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원장, 부원장, 각 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누리호 발사 영상이 떠올랐어요. 김태성이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그가 특정 장면을 멈췄습니다. 엔진 연소 장면이었어요. 이 연소 패턴이 2013년 엔진과 관련 있습니까?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연소실 형상, 노즐 각도, 화염 패턴, 모든 걸 분석했어요.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많이 개선했어요.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새벽에 연구실에서 봤으니까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러시아 안까라보다 연소 안정도가 뛰어났어요. 그게 왜 놀라웠는지 아십니까? 왜죠? 2013년 엔진은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본 설계만 참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독자 기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쳤어요.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원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증언으로 우리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김태성과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러시아로 돌아가긴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 남을 생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받아준다면요. 김태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교수님, 우리 연구원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기술 자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국제협력팀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우주 협력을 위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심입니다.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교수님을 신뢰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원 부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시험 발사대, 연구동, 조립건물,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나타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제안받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하게 됐어. 정말요? 나타샤가 기뻐했습니다. 잘 됐네요, 아빠. 응. 제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 시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낯선 도시, 낯선 나라.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안드레이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교수님,
무사하신지 궁금합니다.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에 계시다고요. 잘 지내십시오. 연구실은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이. 나는 잘 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 너도 잘 지내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실은 항상 밝혀진다는 것을.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한국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국어 기초 수업을 듣기로 했고 연구원 업무를 배웠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일은 흥미로웠죠.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태성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교수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제우주안보회의가 다음 주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도용 주장을 공식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저도 뉴스로 봤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교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김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 증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단도 있을 겁니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김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콜로프 장군도 참석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마주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지켜야죠. 일주일 후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본부 건물 앞에 섰을 때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세계 각국 대표단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원형 홀이었어요.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동시통역 부스가 설치돼 있었죠. 좌석들이 원형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한국석에 앉았어요. 건너편을 보니 러시아 대표단이 보였습니다. 소콜로프가 있었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단상에 올라 개회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기술 분쟁을 다루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측이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소콜로프가 일어섰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주장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2013년 우리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들은 계약을 위반했고 우리 엔진을 무단으로 복제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계속 주장을 밀어붙였습니다. 한국 측 차례가 됐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일어나 반박했어요.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준수했으며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 증인을 모셨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일어서서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카메라들이 저를 겨냥했습니다. 이 순간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제 이름은 알렉세이 드미트리예프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나루호 프로젝트 러시아 측 책임자였습니다.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석에서 소콜로프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한국은 기술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실물 엔진을 보낸 것은 러시아의 실수였습니다. 당시 경제난으로 모형 제작비가 없었고 상부에서 실물을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계약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모형을 제공한다고 돼 있었고 한국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반환 거부도 계약 조항에 근거한 합법적 판단이었습니다. 화면에 증거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자료였어요. 엔진의 작업 번호가 확대돼 보였습니다. 이 번호를 보십시오.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적은 겁니다. 실물 엔진에만 이런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모형엔 없어요. 이것이 실물이 같다는 물적 증거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어요. 러시아는 자국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한국의 누리호는 정당한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나라 대표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 대표단도 일어서서 박수했습니다. 소콜로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러시아를 팔아넘긴 자입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입니다. 러시아가 거짓말을 멈추지 않아서 제가 나선 겁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수, 그가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교수, 증거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013년 화물 발송 기록입니다. 무게
사양, 모든 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물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의장이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위원들도 모여서 봤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저 서류는 위조입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청 공식 문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의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서류는 진본으로 보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인장이 찍혀 있고 서명도 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였어요. 소콜로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죄를 인정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어요. 한국의 무죄가 인정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서서 환호했어요.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으로 돌아가는데 러시아 대표단 앞을 지나쳤어요. 소콜로프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배신자.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교수님, 소감 한 말씀. 교수님, 러시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김태성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인터뷰할 수 없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네바의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교수님,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원래 그랬던 거죠. 저는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제네바 회의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죠.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길을 터주며 차량까지 안내했습니다. 연구원으로 복귀한 첫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명예를 지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신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 언론뿐 아니라 외신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를 집어 펼쳤습니다. 뉴욕 타임스였어요. 한국, 정직한 우주기술 선도국으로 부상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부당한 공격을 이겨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드미트리예프 교수의 용기 있는 증언이 전환점이 됐다. 한국의 누리호는 이제 정당한 독자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 나라가 발사 서비스를 문의하고 있다. 다른 신문도 비슷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게 모두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김태성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공식 문의를 해왔습니다. 김태성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누리호로 자국 위성을 발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계약 금액도 상당해요. 좋은 일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김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폴란드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제네바 회의 이후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 앉으십시오. 원장이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그 진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주 강국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오히려 우리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세계 상업 발사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한국의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7개국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부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두 누리호를 원하고 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신뢰도도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러시아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원장이 답했습니다. 거짓 주장이 드러난 후 신뢰도가 추락했어요. 기존 고객들도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어요. 앵커가 밝은 표정으로 전했습니다. 한국 우주산업이 역대 최고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발사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나로우주센터 모습이 나왔어요.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연간 10회 이상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 계획의 2배입니다. 다음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관련 소식이었어요. 러시아 우주산업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제적 신뢰도가 급락했습니다. 화면에 러시아 뉴스 클립이 재생됐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청 건물 앞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위하는 것 같았죠. 예산 삭감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리포터가 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공격이 자충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러시아의 몰락을 기뻐할 순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제자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공격한 대가였죠. 주말에 나타샤와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명동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국 생활이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나타샤가 답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고 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다행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후회 안 해요? 나타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러시아 떠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그립지.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 대학 연구실, 오래된 친구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옳은 선택이었으니까. 나타샤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월요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김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국제우주협력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태성이 설명했습니다. 각국과의 우주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이에요. 교수님께서 센터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교수님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기술도 아시고 국제협력 경험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신뢰받는 분이시니까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타샤와 저녁을 먹으며 얘기했습니다. 센터장 제안을 받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해야죠. 나타샤가 즉시 답했습니다. 아빠한테 딱 맞는 일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진실을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국제협력을 이끌어야 해요. 다음날 김태성에게 답을 전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가 말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국제우주협력센터 설립, 알렉세이 드미트리예프 교수 초대 센터장 임명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주 개발은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인류 전체의 발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가능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변할 거예요. 진실의 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연구원 부지가 보였어요. 시험 발사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엔진 테스트 중인 것 같았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러시아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직하게 진실을 지키며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국제우주협력센터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센터장으로서 여러 나라와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하나둘씩 파트너가 늘어갔죠.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김태성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교수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김태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드레이였습니다. 제 옛 제자였죠. 교수님, 안드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초청해줬어요. 안드레이가 답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왔습니다. 교수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앉아라. 제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앉자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김태성이 조용히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어떠니? 제가 물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안드레이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고
연구원들이 많이 떠났어요. 교수님 자리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미안하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안드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거짓말로 남을 공격한 게요.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교수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화면을 열자 문서가 나타났어요. 러시아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청원서입니다. 안드레이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우주 연구자 500명이 서명했어요. 정부의 한국과의 협력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문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인정합니다. 한국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사과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협력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대학 교수들, 연구원들, 엔지니어들 모두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 반응은 어떠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공식 답변은 없습니다. 안드레이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강경파들이 힘을 잃었고 온건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적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협력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한국이요? 그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입니까? 투명성이야. 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직하게 협력해야 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드레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교수님께 배웠어요. 진실의 중요성을요. 다음 날 김태성과 회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연구자들의 청원 얘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김태성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승인이 필요해요. 외교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외교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차관이 주재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재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교수님, 의견을 주시죠. 러시아 연구자들은 진심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500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무게가 있어요. 정부는 아직 움직이지 않지만 민간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공격은요? 다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사과 없이 협력할 순 없습니다. 공식 사과를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정부가 사과하면 협력을 재개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면 됩니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렸어요. 하지만 결국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공식 사과를 전제로 협력 재개를 검토한다는 거였죠. 그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TV를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앵커가 전했습니다. 2013년 기술 분쟁 관련 부당한 공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화면에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과거 한국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인정합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투명한 협력을 희망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안드레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봤어. 축하한다. 답장이 곧 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저 위 어딘가에 누리호가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정직하게 만든 로켓이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한국의 밤하늘 아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실의 편에